오늘은 공기조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조화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또 여러분들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하는 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수업의 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수들도 학생들을 직접 보고 표정을 보고 그 이해 정도라든지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진도가 빠르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학생들이 그 이해 정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수업 진도 맞추기도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과제를 제출한다든지 평가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적어주면 참조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교수 내용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학습 평가 방법, 그리고 이제 공기조화의 배경에 대한 설명, 공기조화의 개요, 이 정도가 첫 주의 수업 내용입니다. 교수 내용은 교수 계획서에도 소개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 학습 평가 방법도 마찬가지로 교수 계획서에 명기가 되어 있죠. 평가 방법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고사가 35점이고 기말고사가 35점, 출석이 10점, 과제가 10점, 수시평가가 10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 학점은 전체 학생의 25% 이하이고, B 학점은 40% 이하, C 이하의 학점, CDF이죠. C 이하의 학점도 35% 이하로 하도록, 이렇게 상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평가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공기조화에 대해서, 공기조화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조화의 정의. 공기조화란 에어컨디셔닝이죠. 공기조화란 공기의 온도, 습도, 기류 및 청정, 청정도, 공기가 얼마나 깨끗하냐 이거죠. 그래서 청정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진해, 이건 먼지죠, 먼지. 그 다음에 취기, 이건 냄새. 그 다음에 유독가스, 박테리아, 미생물이죠.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실내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기조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온도만 높여서, 온도만 낮춰서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 이런 것을 다 기준치 내에 들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기준치 내에 들었을 때 공기조화라고 한다 하는 얘기죠. 또한 온도는 가장 인체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며 냉방과 난방을 하여 열적으로 충족시킨다고 해도 습도, 기류 속도, 청정도, 이 세 가지가 기준치 내에 들지 않는다면 온도, 습도, 기류 속도, 청정도, 이 세 가지 중에서 온도가 가장 민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춥고 더운 건 금방 알지만 이 공기가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면 인지할 수 있겠지만 잘 모른다는 거죠. 습도도 마찬가지죠. 여름에 습도가 높다, 장마철에. 그래서 땀이 많이 난다. 그럴 경우 습도가 아주 높아요.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눅눅하다, 습기가 차 있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온도처럼 춥다 덥다를 바로바로 느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공기조화는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 이 네 가지가 들어있을 때 공기조화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온도만 맞추고 습도, 기류, 청정도가 배제되어서는 공기조화라고 할 수 없다. 최근에는 공기조화의 대상으로 이 네 가지 외에도 바람의 속도라든지 실내 압력, 소음, 진동, 향기 이런 것을 추가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기조화는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를 맞추는 것이 공기조화이다. 그러나 공기조화의 대상이 사람이냐 제품이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공조의 대상 공간은 주택이나 사무실 이렇게 사람이 거주하는 인간을 위한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를 쾌감용이라고 한다. 쾌감용. 뒤에 보면 또 쾌정용이라고 나오고 보건용이라고도 나오거든요. 인간을 위한 공기조화는 쾌정용 공기조화, 쾌감용 공기조화, 그리고 보건용 공기조화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쾌감용, 인간을 위한 쾌감용 공기조화 중에서도 가정용의 경우에는 뭐 일반 주택이죠.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빌딩이라든지 호텔, 병원, 극장 이런 곳.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거주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쾌감용, 쾌정용, 보건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공기조화에서 쾌정용, 쾌감용, 보건용,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공기조화와 대별되는 것은 산업용이다. 산업용 공기조화. 그래서 산업용 공기조화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품을 위한 것이거든요. 제품. 그래서 공장, 연구소, 창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용 공기조화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쾌정용 공기조화에서 컴포트 에어 컨디셔닝, 인간의 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건용,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쾌감용, 쾌정용, 보건용 공기조화라고 하기도 한다. 실내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하여 건강위생 및 근무 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인간이 거주하는 주택, 사무실, 상점, 학교, 호텔, 병원 이런 것들이 이제 쾌정용, 쾌감용, 보건용 공기조화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용 공기조화, 인더스트리얼 에어 컨디셔닝이죠. 산업용 공기조화는 각종 공업의 생산성 및 합리성을 대상으로 하며 제조 공정 및 원료, 제품의 저장, 포장, 수송 등 일반적인 생산 관리에 필요한 공조로 제품의 품질 향상, 공정 속도의 증가,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용 공기조화는 제품을 위한 것인데 뭐냐 하면 품질 향상, 그 다음에 속도를 증가시켜서 생산량을 키운다. 원가 절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업용 공기조화는 제품의 품질 향상, 공정 속도의 증가, 원가 절감 이것이 목적이지만 산업용 공기조화는 인간을 위한 공기조화가 아니고 제품을 위한 공기조화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대상으로는 정밀하고 균일한 제품을 요구하는 정밀기계공장, 제약, 섬유, 반도체 공장이 클린룸, 전산실, 항온, 항습실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공기조화의 정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난로나 화로 등을 사용해서 실내를 난방하는 개별 난방, 난로나 화로, 이건 뭐예요? 그냥 추울 때 실내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난로나 화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개별 난방이다. 그리고 실내에 설치한 방열기에 보일러로부터 전기나 온수를 공급해서 난방하는 직접 난방. 여러분들이 조금 오래된 아파트 아니면 옛날에 살던 아파트를 생각을 해보면 화장실에 통파 방지를 위해서 조그마한 쇠로 된 것을 벽이나 바닥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 부분은 겨울에 따뜻한, 그리고 습한 공기가
만지면 따뜻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을 건데 그것이 방열기거든요. 방열기. 그래서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물을 이 방열기에 보내서 이 방열기에서 더운 열을 화장실로 내보내면 그 변기라든지 이런 그 수도에서 동파 얼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방열기를 보내서 온도를 높이는 것을 직접 난방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그 따뜻한 물로 따뜻한 바람과 열 교환을 해서 온풍을 만들어서 보내게 되면 이거는 간접 난방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개별 난방도 있고 직접 난방도 있고 간접 난방도 있네. 이거 어떻게 다 구분을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처음 듣게 되면 생소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반복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자연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 가면 다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난방, 따뜻한 물로 방열기에서 따뜻한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것이 직접 난방, 따뜻한 바람을 만들어서 보내면 간접 난방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건고 온도의 제어가 주목적이다. 그래서 온도도 보면은 뭐 다 들어봤겠지만 온도에도 건고 온도하고 습고 온도가 있죠. 건고 온도는 뭡니까? 건고 온도. 그냥 그 온도계로 재는 것이 건고 온도이죠.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 건물 들어갈 때 또 학교에서도 많이 그 측정을 했습니다만 건물 입구에서 피부의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 온도 측정기로 측정하는 것이 건고 온도예요. 그리고 춥다 덥다 체온이 높다 낮다 하는 것은 그 건고 온도로 피부의 온도를 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렇게 개별 난방이나 직접 난방, 간접 난방은 이 건고 온도를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죠. 건고 온도의 제어가 주목적이며 가습기를 도입해서 습도를 조절하여 실내 환경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기류 속도나 청정도 이것이 실내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면 공기조화를 할 수 없다. 공기조화의 정의에서 공기조화는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를 기준치 내에 들도록 하는 것이 공기조화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실내의 온도를 높였다고 해도 또는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를 조절하였다고 해도 기류 속도라든지 또는 실내 공기의 청정도와 실내 기준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면 이것은 공기조화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조 설비의 구성. 그럼 공기조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설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조 설비의 구성을 보면 일단 뭐 내용은 나오냐면 뒤에서 그림을 먼저 볼까요? 겨울에 추울 경우에 이 실내 온도, 사람이 있는 사무실, 사무공간 같은 경우에 온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 온도를 높이려면 보일러가 가동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물을 보내서 공기를 가져다가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터를 설치를 합니다. 필터. 그러면 공기가 이 필터를 통과를 하게 되면 여과된 깨끗한 공기가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물과 접촉을 해서 나가게 되면 더운 바람이 만들어지죠. 온풍, 따뜻한 바람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따뜻한 바람을 보내는 기계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압력이 낮은 경우에는 바람을 보낼 때 팬이다 얘기를 해요. 팬. 그리고 이제 좀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송풍기다. 송풍기. 그래서 일정 압력,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송풍기죠. 보낼 송자, 바람풍자. 바람을 보내는 기계로 따뜻한 바람을 이 덕트를 통해서 실내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추웠던 방이 따뜻한 바람, 필터를 통해서 깨끗하게 조화된 따뜻한 바람을 보내게 되면 여기에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온도가. 그리고 여기서 가습을 한다든지 여기서 뭐 뒤에 다 나오니까 가습을 해서 습도도 조절을 하고 이 송풍기에서 보내는 바람의 세기로 기류 속도도 제어를 했고
또 이 필터에서 이물질을 제거해서 청정도도 유지를 했다면 이거는 이제 공기 조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설명드린 건 겨울철에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물로 따뜻한 바람을 만들어서 보낼 경우를 설명을 드렸고, 여름엔 어떻습니까? 여름엔 실내 온도가 높다. 그래서 실내 온도를 낮춰야 되죠. 실내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냉동기가 필요하죠. 냉동기. 우리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실외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실내기라는 것이 있어서 실내기에서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실외기에서 더운 바람이 나오죠. 그런데 용량이 클 경우에는 냉각탑, 이제 가정집에서 쓰는 것은 그 실외기에서 이렇게 밖으로 바람을 보낼 때 실외기 밖을 우리가 지나다 보면 더운 바람이 나오죠, 여름에. 근데 그것은 이제 용량이 적을 경우에 바람에 의해서 식히는 그 공냉시, 그걸 우리가 이제 가정집에서 쓰는 거고, 사무실이라든지 병원 뭐 이런 큰 경우에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냉각탑이다 해서 우리가 여름철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건물비라든지 또는 지하철 역사 같은데 외부에 지나다 보면 비가 오지 않는데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맞아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냉각탑이라는 곳에서 물방울이 튀어서 밑으로 흘러내린 걸 우리가 맞은 거죠. 냉각탑에서 식혀준 응축 온도를 증발 온도와 교환을 해서 차가운 냉수를 만들어서 차가운 냉수로 이렇게 필터를 통하여 이물질이 제거된 깨끗한 공기를 겨울철에는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물과 열교환을 해서 따뜻한 온풍이 갔는데, 여름에는 보일러는 이제 잠가버리고 냉동기를 가동을 해서 차가운 물을 집어넣어서 이 필터를 통과한 공기와 차가운 물과 열교환을 하면 차가운 바람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차가운 바람을 이 덕트를 통해서 실내로 보내게 되면 여기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원해지겠죠. 온도가 낮아지고. 마찬가지로 온도를 그렇게 했고, 또 여기서 가습을 해서 가습 또는 감습을 해서 습도 제어를 했고, 또는 이 송풍기에서 보내는 바람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기류 속도도 유지를 시켜줬고, 필터를 통해서 이물질을 제거했기 때문에 청정도도 유지를 했다. 그래서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 요 네 가지를 충족시키는 요 공기조화 설비의 요 구성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공조 설비의 구성, 그래서 아까 그 보일러와 냉동기가 있었고 필터를 통해서 들어온 여과되어진 공기가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물 또는 냉동기에서 만들어진 차가운 열과 열 교환을 해서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을 실내에 보내고 여름에는 차가운 바람을 실내로 보낸다. 이것이 이제 그 기본적인 시스템이죠. 쾌적 공조, 보건 공조,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쾌감 공조라고도 얘기했죠. 쾌적, 쾌감, 보건, 이 세 가지는 인간을 위한 공조 방식에 대한 설명이고, 뭐 어떤 것도 다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왜 이 세 가지를 혼용을 하냐면, 그 책을 쓰시는 분들마다 표현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의미는 같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쾌적 공조, 쾌감 공조, 보건 공조, 이런 거죠. 이러한 공간인 사무실 등에서 제실자가 쾌적한 환경하에 생활하고 작업을 계속 하려면 실내 공기 상태를 어떤 한정된 범위 내의 온습도와 청정도로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 내에 들도록 해 주어야 그 안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 건강하게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 뭐 이거죠. 그러나 건축물 주변의 외부 상태는 항상 변동하고 있어 외벽이나 유리창 등을 통해서
실내로 열의 출입이 있고 또한 실내에서는 제실자, 조명기구, 사무용기구 등이 열을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실내 온도를 이렇게 겨울철은 공기조화기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바람을 보내서 높여놔도 외부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외부 온도는 차갑고 실내 온도는 높여놨기 때문에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러니까 실내 온도가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걸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건축물 내의 열을 나가지 못하도록 단열을 넣으면 되죠, 단열. 단열을 증가해야 된다. 그래서 외벽의 단열 또는 유리창 같은 경우도 열이 출입이 적은 싱글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로이율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시스템 창호 등을 해서 외부와 실내로 열이 가능하면 적게 유동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또한 여름 같은 경우에 실내 온도를 낮춰놨어요. 낮춰놨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럼 제실자. 또 여름 같은 경우에 조명도 있죠. 조명. 또 컴퓨터라든지 뭐 복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 온도를 낮춰놨는데 외부 온도도 덥죠. 또 실내에서 사람이 있지, 조명이 있지, 커피포트 있지, 컴퓨터 있지, 뭐 복사기 있지. 이러다 보면 열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설비가 필요하다. 뭐 그런 설명을 하는 거죠. 이들 열의 출입이 발열은 항상 실내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실내로 열이 유입하는 경우에는 냉각 감습한 공기, 온도도 낮추고 습도도 낮추어서 실내로 공급을 하고 열이 실내에서 실외로 유출하는 경우, 이건 언제야? 실내에서 밖으로 빠져나간다.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죠. 실내 온도를 보일러를 통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물이나 전기로 열교환을 해서 더운 바람을 만들어서 실내로 보냈는데 그러니까 실내 온도가 높다. 외기 온도는 낮다. 그럼 열은 어떻게 흐른다 그랬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래서 열이 유출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출하는 경우에는 가열, 가습한 공기, 따뜻한 공기를 실내로 공급함으로써 열이 빠져나가고 또 들어오더라도 실내 온습도를 희망하는 상태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실내 온도는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이니까 설계 온도이기도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온도를 맞춰놔도 열이 겨울에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돼야 됩니까? 실내 온도와 외기 온도의 온도차가 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열이 더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 온도를 겨울에 20도로 맞춰놨는데 외기 온도가 영하 10도다. 그러면 온도차가 델타 T가 30도 아닙니까? 그럼 이게 상당히 열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열이 많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내 온도는 우리가 원하는 온도이고 외기 온도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뭐 지구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겨울에도 뭐 온도가 많이 내려가기도 하고 또 뭐 요즘같이 장마가 지속되기도 하고 그 외부의 자연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러한 온도차가 크더라도 열의 출입을 줄여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열을 증가시킨다든지 또는 뭐 창문을 통해서 열이 출입이 많으니까 창의 크기를 줄인다든지 또 창을 설치해야 될 경우에는 거기에 단열 성능이 있는 그러한 그 제품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 실내 온습도를 희망 상태로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겠죠. 또한 환기용 도입액이 이건 이제 환기용 우리가 이제 사무실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생활하는 사람이 필요한 온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공기조화기에서 만들어진 공기를 따뜻한 바람을 계속 보낸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생활을 하죠. 신진대사가 작용을 함으로써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죠.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면 실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
실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건강에 아무래도 안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왜 밖에 있는 깨끗한 신선한 공기를 들여와야 되죠. 그러면 실내 온도는 겨울에 20도 정도로 유지를 시켜놨는데 외부 공기는 영하 10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20도짜리를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온도는 뭐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별로 안 들겠지만 만약에 밖에 있는 영하 10도짜리 공기를 들여온다면 영하 10도를 다시 30도로 만들기 위해서 보일러에서 열을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보일러에서 열을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죠. 가스라든지 뭐 기름이라든지. 그래서 환기용 도입액이 요거는 열적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선한 공기를 들여오는 것을 도입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필트레이션 도입. 프레시에요. 프레시. 신선한 공기다 해서 도입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기는 실내 공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겨울철에 영하는 뭐 외기 온도는 영하 10도이다. 실내 온도는 20도인데 그러면 영하 10도짜리를 실내 공기 상태까지 20도 상태까지 여름에는 냉각을 해서 차가운 공기를 해야 되고 겨울에는 영하 10도짜리를 20도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기용 도입배기는 겨울철에는 가열을 해야 되고 여름철에는 냉각을 해서 들여와야 된다. 냉각 여름도 마찬가지죠. 실내 온도는 26도다. 근데 외기 온도는 뭐 32도다. 그럼 32도짜리를 바로 들여오면 26도짜리가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32도짜리를 26도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름에. 겨울에는 뭐 영하 10도짜리를 20도로 만들어서 20도 C죠. 20도 C로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든지. 그래서 공기조화 설비는 공기조화에 정의한 4가지 요소,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구성이 된다. 뭐 설명은 이렇게 돼 있고, 뭐 요거는 뭐 자료들도 많이 있고 책에도 있으니까 한번 충분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보면은 열원 설비가 있고 열 운반 장치가 있고 공기조화기가 있고 자동 제어 장치 이 4가지예요. 그러니까 4가지가 구성이 되어서 그 공기조화를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열원 설비. 아까 겨울에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보일러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난방을 위한 온열원으로는 보일러를 사용하며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온수 또는 전기를 공기조화기 내의 가열 코일로 공급하여 공기와 열 교환시켜 따뜻한 바람, 온풍을 만든다. 또한 냉방을 위한 냉열원으로는 냉동기가 사용되며 냉동기 증발기와 열기원하여 냉각된 냉수를 냉각 코일에 공급하여 공기와 열 교환시켜 냉풍을 만든다. 겨울에는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물이나 전기로 더운 바람을 만들어서 온풍을 만들어 보내고 여름철에는 냉동기에서 만들어진 차가운 냉수로 공기를 차갑게 냉풍을 만들어서 실내로 공급을 한다. 냉동기 응축기는 냉각탑으로부터 공급되는 냉각수에 의해 냉각된다.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서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실내기, 실외기라고 해서 실외기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발코니, 외벽이라든지 발코니에 설치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바람은 그 더운 것을 식히기 때문에 더운 바람이 나오는 것이고 실내에서는 이제 차가운 바람이 나오죠. 근데 용량이 클 경우에는 냉각탑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기조화 설비 구성의 첫 번째가 열원 설비였고 다음에 열 운반 장치. 그러니까 그 열을 운반하는 거 장치예요. 그래서 열 운반 장치를 보면
공기조화기와 공조대상 공간 사이에서 공기를 순환시키거나 외기를 도입하기 위한 송풍기 덕트, 그 다음에 냉온수를 순환시키는 펌프 배관계통, 그러니까 공기를 이동시키는 송풍기, 바람이 지나가는 통로를 이제 덕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뭐 나중에 많이 나오니까 그때 보면 될 것 같고, 공기를 이동시키고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를 덕트라고 한다. 그리고 냉수라든지 온수, 이렇게 물이 지나가는 것을, 물을 공급하는 것은 펌프라고 하고, 또 물이 지나가는 것을 배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기는 보내는 게 송풍기이고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는 덕트였다면, 물을 이송시키는 기계는 펌프이고 물이 이동하는 통로는 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열 매체를 각 기기에서 실내로 이렇게 운반하는 것을 송풍기, 펌프, 덕트, 배관, 이런 것들, 이제 바람을 보내는, 물을 보내는 기계와 통로, 이런 것들을 열 운반 장치라고 한다. 이거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그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보내는 펌프, 이것도 펌프, 이것도 펌프, 요거는 팬, 뭐 또는 송풍기. 팬하고 송풍기는 똑같이 바람을 이송시키는 기계인데 압력에 따라서 다르다.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기조화기. 이게 첫 수업에 진도가 좀 많이 나가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공기조화기 책을 보면 이 책이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1년에 이 수업을 나눠서 했어요. 만시. 근데 이제 건축공학에서는 한 학기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고,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하니까 수업하는데 너무 이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기조화 분야에서 꼭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나눠서 설명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기조화기, 그럼 공기를 조화시키는 기계이다. 그래서 공기조화기가 여기 보면 공기조화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공기조화기. 그래서 공기조화기가 했던 일은 이렇게 필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냉동기에서 만들어진 차가운 물과 열교하는 요 냉수 코일이 들어가 있었고,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물과 열교환을 하는 온수 코일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기조화기는 실내로 공급되는 공기를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냉풍과 온풍을 만들어서 난방 시에는 공기를 가열하기 위한 가열 코일, 히팅 코일이 내장이 되어 있고, 냉방 시에는 공기를 냉각 감습하기 위한 냉각 코일, 쿨링 코일, 또 가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이나 전기를 분무하기 위한 가습기,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 이렇게 되어 있다. 냉각 코일, 가열 코일, 가습기, 필터,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필터도 있고 가습기도 있고 냉각 코일, 가열 코일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동 제어 장치. 자동 제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냉동기 같은 경우도 선정을 할 때 어떻게 구매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아파트에 맞는 냉동기다, 에어컨이다 그러면 30평짜리에 설치를 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냉방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다 보면 어떠한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여름철에 외기 온도가 일반적으로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31도, 2도 정도가 가장 보편적인 외기 온도라고 한다면 어떤 날은 37도, 8도까지 올라갈 때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에어컨을 설치를 하면 37도, 8도까지 올라갈 경우에도 냉방을 하죠. 대개는. 물론 뭐 나중에 계산할 때 그런 것에 대한 빈도가 적기 때문에 용량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식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37도 정도까지 냉방을 하던 에어컨을 29도, 30도일 때는 전체 용량을 풀 가동을 하게 되면 실내 온도가 많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몇 도 정도 세팅을 해놓으면 거기에 맞도록 온도가 내려갔다가 또 다 내려가면 그 에어컨에 실외기가 꺼져서 정지해 있다가 또 필요하면 다시 가동을 해서 온도를 낮춰주고 이런 얘기죠. 자동 제어 장치라는 것은 실내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온도 및 습도 조건을 만들고, 그래서 기기가 운전 정지, 또 유량 조절, 송풍량 조절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자동 제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난방을 할 때 실내 온도를 몇 도이다 이렇게 맞춰 놓으면 그 온도가 따뜻한 물이 들어와서 실내 온도가 예를 들어서 20도가 됐다. 그러면 20도 됐으면 더 난방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20도가 세팅이 돼 있으면 실내로 들어오는 물의 배관을 잠궈서 따뜻한 물이 더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20도만 유지를 하면 되니까. 그럼 더운 물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온도만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동 제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한 것 중에 공조장치의 구성과 요 네 가지, 요 그림과 여론 설비, 여론 운반 장치, 공기조화기, 자동 제어. 요거는 공기조화에서 가장 필요하고 꼭 기억을 해야 되고 해서 그 공조 설비의 구성, 그리고 여론 설비, 열 운반 장치, 공기조화기, 자동 제어 장치, 요 네 가지. 요거는 제가 공기조화 수업을 하면서 한 번도 시험에 안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필요하다. 꼭 기억을 해서 공기조화를 수업을 했으면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실내 환경인데, 잠깐만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내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인간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참고로 보시죠. 참고로 대사, 신진대사 뭐 이런 거죠. 인체가 식물 등으로부터 섭취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의 영양소는 체내에서 연소되거나 효소의 작용으로 인체에 도입되며 찌꺼기가 체외로 배출된다. 우리가 섭취하고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죠. 이 과정을 대사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대사량이라 부르며 열량의 단위로 나타낸다. 사람은 체내에서의 발생열과 체외로의 방열이 대등할 때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사람은 활동량에 맞추어 체내에서 열 생산을 하고 있다. 인간은 항온성 동물이라고 그러죠. 항온성,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체온계를 가지고 피부의 온도를 재면 36점 몇 도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갑자기 한 100m를 뛰었다. 그러면 상당히 체온이 올라가겠죠. 그런 때 만약에 체온계를 대면 38도, 9도 올라가겠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땀이 쫙 빠지면서 실내 온도를 낮춰서 결국은 그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성인의 일일 대사량은 약 2910와트 per hour, 1시간에 2910와트이다. 그래서 안정 상태에서는 1740. 사람의 작업 강도는 그때의 대사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단위 체표면적당, 단위 시간당의 대사량으로 나타난다. 조용하게 앉아있는 상태일 때 대사량은 58와트. 58와트 per 제곱미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인간을 대상으로 할 때 이 단위에 제곱미터가 나왔어요. 제곱미터.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제곱미터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람도 보면은 그 면적으로 나타낼 수는 있겠죠. 등치가 적은 사람은 면적이 작을 것이고, 등치가 크면 면적이 크겠죠. 어쨌든 제곱미터당 58와트이다. 그러면 한 사람이 몇 제곱미터나 될까?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한 1.6 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체표 면적 전부. 손가락 같은 경우 15mm면 15 곱하기 3.14를 하고 전부 계산을 하게 되면, 근데 그 뒤에 나오니까 그때가 설명을 다시 하기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이런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간다. 안정상태라는 건 뭐야?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게 많이 돌아다닐 때보다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에너지가 적게 든다. 그 요즘에 트로트 이게 보면은, 배 꺼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지 않으니까 많이 움직이지 말아라. 배 꺼진다. 이런 얘기죠. 많이 움직이면 어쨌든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체내 발생 열량, 기초대사, 기초대사량, 기초대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기초대사가 뭐냐? 이런 거 시험에 내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기초대사가 뭐야?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기초대사다. 기초대사. 대사량은 작업이나 환경에 의해 변동되기 때문에 생체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량을 정하여 이것을 기초대사라고 한다. 그 뒤에 표에 이제 그 기초대사의 표가 나오죠. 어느 정도다 하는 거는. 그래서 기초대사량과 체표면적은 대략 상호 비례관계에 있다. 기초대사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표에 나오지만 등치가 큰 사람이 등치가 적은 사람보다 똑같이 굶겨놓으면 먼저 죽는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단위체 표현적당 소요 에너지로 표시된다. 여러 종류의 활동에 대해 성인 평균 1.7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동양인 다르고 서양인 다르고 보통 1.6, 7?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표현은 한 1.6, 여긴 7이라고 그랬으니까 1.67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표면적입니다. 단위 면적당 표준 대사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인의 기초대사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대사량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체표면적이 단위면적당이니까 체표면적이 같다면 같은 면적이 같다면 여기는 62.3이고 여기는 36.1이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1살에서 4살까지
애들은 1제곱미터당 62.3 와트가 필요하고 여자아이는 61.2가 필요한데 70이 넘어가면 남자는 제곱미터당 37.6, 여자는 36.1이다. 그러니까 요 정도가 돼야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죠. 이렇게 앉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른이 애들보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수치 갖고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최표면적당 대사량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각종 인체 활동에 대한 기초대사량. 이것도 뭐 이거 시험에 내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식, 수면 시. 잘 때 에너지가 제일 적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편안히 서 있을 때는 70, 걸을 때는 뭐 이렇게 150, 220 이렇게 되고, 독서할 때 50, 50 이렇게 돼 있고, 매트는 뭐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사율. 이것도 그냥 강의가 듣기만 하고 넘어가시죠. 에너지 대사율. 에너지 대사율이란 작업 시의 에너지 소모량에 의해 작업 강도, 그러니까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얼마나 센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에너지 대사율은 기초 대사는 뭐예요? 생명 유지에 필요한 대사량이고 작업을 할 때 에너지가 가만히 있을 때보다 많겠죠.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아까 뭐 빨리 걸으면 150, 220 나왔고 안정시에는 40였다면은 220 빼기 40 나누기 제곱미터당 뭐 50이다 40이다 이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에너지 대사율을 구할 수 있다. 이거 시험에 안 냅니다. 참고로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대사율. 그래서 이게 보면 안정을 취할 때의 소비 에너지, 가만히 있을 때 에너지는 기초 대사량의 20% 정도 증가하며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뭐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 에너지의 한 20% 정도만 더 있으면 그냥 안정을 취한 정도의 에너지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보는 한 2배 정도, 달리기는 한 5배 정도. 그렇죠? 서류 정리 뭐 이런 거. 그래서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것도 참고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대사량, 요거를 이제 메타볼리즘에서 매트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MET 요걸 따서 매트. 인체 활동 시의 대사를 표시하는 단위이며 보통 매트로 표시한다. 그래서 1매트는 열적으로 쾌적한 상태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의 대사량은 1매트가 한 58.2 정도 된다. 가만히 있을 때 58.2 정도 되는데 누워 있으면 어때요? 그거보다 에너지가 적게 들겠죠. 이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 1이었는데 누워 있으면 0.8. 그다음에 사무실 작업은 뭐 1.2. 그다음에 뭐 테니스는 4. 그러니까 사무실 작업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보다 한 20% 정도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테니스는 한 4배 정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보통 작업량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체표 면적은 한 1.6에서 7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농구가 격렬하죠. 요거는 한 5배에서 7배 정도, 7.6배 정도 된다. 근데 농구도 뭐 센터에서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가 적게 들고 많이 뛰어다니면 많이 든다는 거죠. 이것도 그냥 참고로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를 1이라고 한다면 누워 있으면 에너지가 더 적게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집에 가서 어떻게 있어요? 누워 있거나 아니면 소파에 비스듬히라도 누워 있죠.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편하고 에너지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은 서 있을 때는 1.4,
3km, 시간당 3km 걸을 때, 5km 걸을 때 한 3배 정도 이렇게 든다. 10km를 뛴다. 10km. 이 정도면 보통 조깅 정도 속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풀코스를 한 4시간 한 10분, 20분 정도에 뛰는 정도. 그런 정도는 가만히 앉았을 때보다 8배 정도 에너지가 쓴다는 거죠. 에너지 8배. 건강한 정상인의 경우 최대 배출 에너지는 12. 그러니까 20대 때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12배 정도의 그 활동량을 할 수가 있다. 근데 70대가 되면 12배였던 것이 7배 정도로 떨어진다. 이제 활동량이 떨어진다는 거죠. 여자는 남자에 비해 30% 정도 적다. 이것도 뭐 큰 의미는 없고, 하여튼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을 때보다 운동 강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차기와 차기량. 차기가 뭡니까? 옷을 입는다는 거죠.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옷을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덜 춥기도 하고 더 춥기도 하고 그러죠. 옷을 적게 입으면 뭐 당연히 더 추울 거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고. 차의, 옷을 입는 것은 인체와 온열 환경 사이에서 단열 기능과 보온 기능, 또는 습도를 조정하는 기능, 조습 기능이 있다. 특히 차의로 인한 단열 성능을 차의량이라고 한다. 차의량을 나타내는 열 저항 단위는 클로. 클로스가 옷이죠. CLOTH. 클로. 그래서 1클로는 제곱미터당 0.154C 정도이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봐요. 보통 차기 상태에서의 차기량, 옷을 얼마나 입었냐 이런 거 나타낼 때 하나도 안 입으면 0이죠. 하나도 안 입었으면. 근데 이렇게 온갖 것을 다 싸면 그 에스크미처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가볍게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맨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에 이건 3배이고 이렇게 가볍게 바지에 반팔 정도 입으면 반 정도 된다. 요거는 뭐야? 우리가 이제 그 연구를 한다든지 실험을 할 때 보면 이때의 요 공기 상태가 어떠냐, 쾌적하냐, 덥냐, 춥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거든요. 실험을 해가면서 그럴 때 그 피실험자 거기에서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차의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그때의 상태는 이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체외 방출 열량. 인체로부터 추위로의 방출 열량은 그림과 같이 주로 인체 표면과 호흡에 의해서 열 전달하는 거는 대류, 복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하나가? 대류, 복사, 전도죠, 전도. 전도는 뭐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흐르는 것이 전도이죠. 이게 글씨가 잘 안 써지죠, 이게. 하여튼 전도. 그러니까 대류, 복사, 전도 3개가 있다. 그리고 수분 증발의 잠열에 의해요. 이게 그 여름에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땀이 난다. 그럼 땀이 증발하면서 온도를 뺏어가죠.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고, 여름에 더운 날은 땅구멍이 열려서 땀이 나오면서 온도를 방출을 하게 되고, 겨울에 춥게 되면 피부의 표면을 줄여서 열의 방출을 줄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소름이 돋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땅구멍 같은 걸 아주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요거 한번 볼까요? 이게 여기 인체가 있을 때 열을 발생하는 것은 증발, 대류, 복사가 있다. 전도는 뭐야? 높은 곳에 이렇게 손을
뜨거운 물체와 접촉을 했을 때 뜨거운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인체에서의 열 방출은 대류는 뭡니까? 이 기류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선풍기 소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복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자파의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것. 그러니까 체온이 높으면 그 높은 온도가 밖으로 이렇게 방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모닥불을 피웠다. 모닥불. 다 못 쓰겠어요. 모닥불을 피웠는데 이 멀리 있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열을 받아서 이 불꽃이 있을 경우 따뜻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사람이 따뜻하게 느끼는 이 온도가 이 주변의 온도이냐? 그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불빛에서 나온 그 열이 전자파의 형태로 가서 피부에 닿아서 열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 전자파의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것이 복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땀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발하는 겨. 땀이 증발하면서 피부의 온도를 뺏어가는 것이 30%.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의 차기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많은 열의 방출은 복사구나. 복사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자파 형태로 나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많이 열을 방출하는 것이 복사이고 그 다음에 증발과 대류는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죠. 땀이 많이 난다든지 하면 증발이 많을 것이고 또는 뭐 바람, 외부의 바람이나 선풍기 같은 걸 많이 쏘여서 한다. 그러면 이제 대류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열의 방출은 복사이다. 요 수치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렇지만 인체의 발열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복사이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증발, evaporation. 인체의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하며 그 증발열로 체내 열을 방출한다. 또 입에서 토해내는 공기 중에도 증발한 수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증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마스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자기의 그 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스크 내면에 묻기 때문에 습도도 높아서 그 입술이라든지 주위 피부가 간지럽기도 하고 뭐 또 냄새도 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입에서 얘기하는 동안에 열이 많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물방울 같은 것도 비말이 많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류, 컨벡션. 이것은 인체의 표면과 주위 공기와의 사이에 열이 전달되는 것이다. 대류.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주위 공기 온도와 기류의 영향을 받는다. 대류, 아까 그 설명을 드렸죠. 바람에 의해서 피부 온도가 뺏기는 거. 선풍기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사 레디에이션. 이것은 실내 온도와 관계없이 유리창과 벽 등의 표면 온도와 인체 표면 온도와의 차이에 따라 실제 느끼지 못하는 사이 방출되는 열. 차가운 데를 간다 그러면 피부에서 이렇게 열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겨울철 유리창 근처에서 추위를 느끼는 것. 이것은 복사에 의한 열 방출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벽면 온도를 조절하여 인체에 쾌적함을 주는 것을 복사 냉난방이라고 한다. 복사. 이건 뭐 나중에 다시 그 설명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난방하면 그 전에 그 산타크로스가 타고 들어왔던 굴뚝 이런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난방이죠. 난방. 바닥 난방이죠. 근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불을 떼서 장작을 떼서 그 열로 방바닥 난방을 합니까? 일부 뭐 시골이라든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기 전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방바닥에 코일을 깔고 그 코일 안에 온수를 집어넣어서 방바닥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죠.
그러면 방바닥에서 높아진 표면 온도가 상층부로 이동을 하면서 실내 온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런 경우 이제 복사 난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복사 냉난방, 이건 뭐 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평형과 쾌적감. 열 평형과 쾌적감. 신진대사로 체내 발생 열량과 복사, 대류, 증발, 이 세 가지 작용에 의해서 복사와 대류, 증발, 이 세 가지 작용에 의한 체외 방출 열량 중 어느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인간은 쾌적감 또는 추위와 더위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근육 작업에 의하여 열 발생량이 증가하거나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출 열량의 증감이 있게 되면 체온 조절 기능이 작동하여 균일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외부 환경의 변화가 되더라도 체온 기능 조절 기능이 작동해서 균일하게 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쾌적한 상태로 되려면 체내 발생 열량과 체외 발생 방출 열량으로 열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신진대사, 음식을 먹으면 신진대사에 의해서 그것을 분해하고 하는 화학적인 작용을 하면서 인체에서 열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 열을 밖으로 자연스럽게 내보내게 되면 열에 의한 불쾌감이 없죠. 스트레스가 없고. 그럼 쾌적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밖의 온도가 더 덥다. 그럼 밖으로 빼주질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땀이 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겨울에는 밖으로 온도를 낮추려고 했더니 밖의 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평형을 이루지 못하니까 체표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피부에 소름이 돋는다든지 뭐 이런 거죠. 어쨌든 간에 체내 발생 열량과 체외 방출 열량이 평형을 이루면 쾌적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들어갈 때 밖에서 되게 더워서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춥고 더운 거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뭐 딴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야? 열적으로 불만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이제 쾌적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한여름이 혹서 계절에 있어서 옥외로부터 냉방이 잘 되어 있는 실내로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서늘한 감각을 받게 되며, 반대로 실내에서 옥외로 나가게 되면 후덥지근하고 불쾌감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불쾌감을 열 충격, 히트 쇼크라고 하며 인체의 건강상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서 몇 번이고 실내외의 온도차가 큰 곳의 출입을 되풀이하게 되면 체온 조절 기능이 약화되어 여름철에는 냉방병에 걸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 냉방병이라는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그 적응 능력이 있어서 갑자기 추운 곳으로 들어가면 인체가 갑자기 이거는 비상사태다 해가지고 그 온도를 적응을 하죠. 또 밖으로 나가면 다시 이제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일이 만약에 반복된다고 하면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체온 조절 기능이 약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병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쾌감용 공조, 보건공조의 실내 조건, 환경 조건 해서 쾌감용 공조, 보건용 공조, 쾌적용 공조, 이 공간의 실내 공기 환경은 온도, 습도, 기류 및 청정도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도심지에서의 공기 오염으로 인해 외부 공기를 실내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정화시켜야 한다.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
그래서 아까 그 공기조화기를 설명을 하면서 필터를 거쳐서 외부 공기를 이물질을 제거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공기를 정화시키는 것이죠. 무엇인지 필요하다. 또한 인간은 호흡을 통하여 산소를 섭취하고 탄산가스와 수분을 발산시키며 실내에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먼지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먼지, 세균 등은 모두 실내 공기의 오염 요소들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모두 오염 요소들이다. 실내에서의 연소기 사용은 산소를 소비하고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등을 배출한다. 따라서 흥행장, 백화점, 사무실, 학교 등 공공장소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의 허용치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실내에서 최상의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죠.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뭐 이거죠.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표 1-3은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한 중앙관리 방식의 보건용 공기조화기에서의 실내 공기 기준이다. 여기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산화탄소 및 탄산가스의 함유량에 대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반응은 표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조금 이제 좀 감안을 해야 될 것이 부유 분진량. 부유 분진은 먼지기 때문에 공기 중 1m 삼승, 1m 삼승에 대한 단위가 뭡니까? 1m라면 요 1m, 1m, 아이고, 1m, 또 높이가 1m. 이렇게 1m, 1m, 1m. 이 미터가 3개죠. 그러니까 1큐빅미터, 100m당 먼지가 0.15mg 이하여야 된다. 이거보다 더 적으면 더 좋죠.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돼야 된다. 더 이상은 용납 못한다. 뭐 이거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함유율이 10ppm. ppm이 뭐야? 파트 퍼 밀리언에서 100만 분의죠. 100만 분의 10 이하. 그러니까 100만 분의 10이니까 이게 10의 6승이잖아요. 10의 6승분의 10이다. 그러면 이 퍼센트로면 여기다 또 100을 곱하는 거죠. 100을. 이렇게 100을. 그러니까 공 6개 분의 공 3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0.001%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산화탄소, CO, 이게 뭐야? 연소할 때 나오는 가스죠. 그 전에 한 20, 30년, 40, 50년 전만 해도 연탄가스 중독에 의한 사망자가 많았는데 그 요소가 일산화탄소죠. 다음에 탄산가스의 함유율. 요거는 1000ppm이야. 100만 분의 1000. 100만 분의 1000이니까 100만이면 10의 6승이고 1000이니까 1000 곱하기 퍼센트로 하면은 요 공 2개가 더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퍼센트로 하면 0.1% 이하. 그렇죠? 0.1%. 상대 습도는 40% 이상, 70% 이하. 아까 그 기류 속도가 있었어요. 온도, 습도, 기류 속도. 기류 속도는 0.5m/s 이하. 그러니까 1초에 50cm.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똑딱 활동하는 50cm 갈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풍기를 틀었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빠르죠. 바람의 속도가. 그래서 이건 국부적으로 필요할 때 트는 것이고, 그 사무공원 같은 데서 이게 공조에 의해서 기류를 지출할 경우에는 0.5m/s 이하.
실제로 보면 뭐 0.23m/s에서 1초에 한 20cm, 30cm 정도 이렇게 기류가 이동할 때 정상적으로 공기의 이동에 의한 차가움이나 더워움, 이게 불쾌감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온도는 17도 이상 28도 이하. 그러니까 겨울에도 우리가 17도면 춥죠. 여름도 28도면 높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겨울은 20도, 설계할 때 여름에 26도인데 그보다 아래 위로 이렇게 온도를 좀 넓게 확장을 해 놨죠. 그래서 이 정도 들어가야 실내 환경 기준에 적합한 것이다. 이것도 꼭 시험에 납니다. 뭐 시험 해서 불편할 것 같은데 이 시험에 내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내기 때문에 이 수치는, 요거는 꼭 기준을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공조 설비의 구성도 말씀을 드렸었고, 숙지. 이런 것은 참고로 보시죠. 이거 그럼 시험 나는 거 아닙니다. CO 농도, 일산화탄소예요. 농도와 중독 증상 해서 0.02%, 아까 0.0001이었죠. 그 0.02%면 두세 시간 지속되면 앞머리, 가벼운 두통이 온다. 0.04면 한두 시간 지속되면 앞머리에 두통 및 구토를 한다. 0.08이면 45분 지속되면 두통, 현기증, 구토증, 경련 및 2시간 지속되면 실신. 연탄가스에 한 사망자가 나왔던 것들이 한 이 정도 이상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엔 CO2입니다. 우리가 아까 CO2를 1000ppm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000ppm이었단 말이야. 1000. 이게 1000이요. 1000. 밑에는 이게 0이 6개였어요. 3개고. 퍼센트로 고치려면 얘도 2개를 더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야? 0.1%죠. 0.1. 0.1%. 이거 조심스러운데 설명하기가. 왜 그러냐면 0.1% 1000ppm 하면 사무공간에서 1000ppm 정도 유지를 하면 거기에서 8시간 근무를 해도 CO2 농도에 의해서 피곤하다거나 졸리다거나 또 뭐 이런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럼 참고로 우리 그 학교 뒤에 엄광산 같은 경우는 몇 ppm이나 될까? 이렇게 해서 본다면 한 350 정도 될까요? 350. 보통 한 350, 400까지는 아마 안 갈 것 같고 한 350 정도 된다면 350짜리 공기를 들여다가 1000ppm이 되면 다시 350짜리를 들여다가 1000ppm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 그래서 저는 마스크 쓰는 거 처음엔 상당히 이런 면에서는 참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뭐 바이러스를 막는 거기 때문에 참 불가피하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컨디션도 별로 안 좋죠, 사실. 그런데 컨디션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뭐 질병이 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참 아주 열악하고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더운 날씨에 마스크 쓰고 그것도 뭐 94%뭐 이렇게 하다 보면 미세먼지 94면 정말 숨을 쉴 틈이 별로 없죠. 내놓은 탄산가스를 다시 다 들여 마셔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컨디션보다는 병 아닙니까? 병, 질병, 바이러스 어떤 혹독한 여름을 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건강에 각별히 조심해서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CO2 농도는 인체의 호흡에 의해서 신진대사하는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보면 이렇게 높아도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이 정도 되면 뭐 치명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뭐 갈 수는 없고 호흡에 의해서는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이 최선은 아니다. 그리고 CO2 농도가 300이다. 근데 이 300은 저도 측정을 해봤습니다만 300 찾기 어렵더라고요. 뭐 지리산이나 가면 나올려나 모르겠는데 보통 한 350 정도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서면 같은 데 가면 거의 한 400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쾌감 선도.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참, 요것도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뭐, 참고로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쾌감 선도. 쾌감이 뭡니까? 쾌감. 쾌적하다. 그러니까 열적으로 불만이 없다. 그러니까 더웠는데 어느 공간에 들어갔더니 춥고 더운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어요. 다른 생각만 하게 돼. 그럼 뭐야? 열에 의한 그 불만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 이제 쾌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실에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공조 기술자 학회예요.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히팅 앤 리프리지레이팅 에어 컨디셔닝 엔지니어에서 미국에 있는 그 에어 컨디셔닝 또 히팅 리프리지레이팅 그 냉난방 기술자들의 연합 학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해놓은 그 선도이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쾌적하다 뭐 이런 건데 요거 그냥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구 온도가 있고 습구 온도가 있어요. 이거 구분할 수 있나요? 건구 온도는 아까 말씀을 드려서 그냥 온도계에 쟀을 때 온도가 건구 온도이다. 습구 온도는 뭐예요? 습구 온도. 만약에 빨래를 했는데 햇빛 쨍쨍 찌는 건조한 날 빨래가 잘 말릴까요? 아니면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흠씬 내리고 난 후에 빨래가 잘 말릴까요? 그거죠, 습구 온도는. 그래서 그 가문불을 적신, 가재가 빨리 증발을 하게 되면 습도가 적으면 빨리 증발을 하겠죠. 빨리 증발을 하게 되면 증발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가니까 주변 온도가 내려간다. 뭐 그거죠. 그래서 이 습구 온도는 습도와 관계가 있고 이건 뭐 건구 온도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가 덥다 이렇게 이거 뭐 그냥 보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더운 것도 예를 들어서 32도다. 그럼 덥단 말이에요. 근데 더운데 32도 다 같이 이렇게 더운 게 아니야. 습도가 높으면은 조금 온도가 낮아도 덥다는 느낌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습도가 높으면 이렇게 가다가 반드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 그러니까 습도가 높은, 그러니까 여름에 장마철에는 더워도 온도가 같아도 더 덥다는 거죠. 이렇게 더 덥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쾌적이라 느끼는 자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이 좋은 거죠. 그럼 다 쾌적하다는 거예요. 그때 몇 도냐 이렇게 보면 뭐 요거는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은 여름에 22도이고 주변에 바람의 속도가 1초에 7.5cm에서 12.5cm, 그러니까 10cm 정도. 이게 바람에 의해서 시원하거나 쾌적을 느끼는 건 아니고 요 정도 될 때 쾌적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가장 많더라. 이런 거죠. 겨울에는 어때요? 쾌적이라 느끼는 자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은 20도, 뭐 이런 때. 그러니까 미국의 젊은이들 그렇게 느끼더라. 뭐 그거죠.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림의 왼쪽 위에서 아래로 향해 그어진 선상에서 온도에 대한 느낌이 거의 같다고 하는 것이며 극단적으로 습도가 높은 경우에도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목이나 코의 점막을 상하게 하고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습도는 온도에 대한 감각 외에 카페트 등의 전기 전도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겨울에 난방이 된 방의 카페트 위를 걷다가 우리 손잡이에 손을 대었을 때 전기 쇼크, 정전기가 발생하는 경우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습도를 60% 이상으로 유지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열 환경 지표. 이것은 열 환경 지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설명은 뭐 여러 가지를 했고 내용도 많이 다뤘습니다만은 실제로 공기조화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꼭 숙지를 해야 된다 하고 그 설명을 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로 또 상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조화는 우리가 이제 그 살면서 춥고 더운 것은 뭐 자연의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추울 때 추위를 느끼면서 부들부들 떨면 그런 쪽에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건강에도 나쁠 뿐더러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열에 의한 불쾌감이 없이 쾌적한 상태에서 생산성, 건강성을 확보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조화가 나아갈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못해 냉방과 난방을 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열적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을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공기조화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을 해야 되고 결국은 건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연구나 공부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좀 세분화되어 있고 뭐 번거롭고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부담 갖지 말고 공기조화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첫 시간이고 해서 이 정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외부와의 차단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청결 상태 유지하고 가급적 외부인과 접촉을 줄여서 건강하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